먼저 섹션 2의 첫 번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혁신사업센터장으로 계시는 이윤수 센터장님께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이윤수 센터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령화 사회 대응 전략에 실제적으로 공공형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환경 변화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아직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았지만 곧 진입할 것이고, 앞서 키노트에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시대가 출현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대면화되는 부분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사회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주로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와 어떤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루에이 요드가 2013년에 이미 미래 의료 혁신의 어떤 4가지 그런 의학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예방적인 측면, 예측 가능해야 되며 맞춤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의료 서비스나 어떤 행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참여가 동시에 환자와 제공자와 수혜자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지킴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이 발생하면서 한국판 뉴딜 안에 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 안에 또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안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 과제에 건강관리 파트에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IoT,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돌봄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원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2016년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 성과들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같이 대두되면서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던 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은 방문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문 사업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방문 사업에 대한 의료비 억제 효과에 대한 부분은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고 그랬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존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체계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가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방문 간호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종이를 들고 다니고 많은 의료 장비를 다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개선에 대한 부분도 추진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전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판 뉴딜에 AI, IoT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변화의 기전을 바라보게 됐고요. 지역 내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검증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대두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어떤 이런 감염병 환경에서 지역 사회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방법 중에 AI, IoT 기반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했지만 가장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이론적으로나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적용 가능할 것이냐, 공공 영역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라는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65세 전 단계의 노인들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가 또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받아갖고 2020년에 24개소, 21년에 29개소, 올해 22개소 해서 총 75개 보건소들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있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업 총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회보장 정보원이라고 보건소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이 PHIS의 모든 데이터를 그간에 갖고 있던 PHIS 외에 현장 인력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태블릿 피스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넣고 그들한테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 피스 중심의 어떤 MPHIS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원에서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어떤 서비스의 어떤 고도화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한테 제공되는 앱을 개발해서 어르신 전용의 앱을 개발해서 나눠드리고 깔아드리고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및 이제 교육이나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는 많은 디바이스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민간 기업과 같이 라이프로그 데이터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연동 기준이나 어떤 데이터 통신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정규화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형입니다. 서비스를 보시면 이제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사전 면접 조사와 스크린을 해서 분분류를 해서 노인의 상태에 맞는 목표 설정과 그분한테 필요한 의료 건강 측정 기기 디바이스들을 나눠주고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디바이스를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본인 스스로 건강 측정을 하고 주기적인 혈압이나 활동량을 측정해서 앱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각각의 미션 처음에 목표 건강 상태에 맞는 목표들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간호사들이 보고 그분이 잘 체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푸시 메시지나 아니면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과 끝을 통해서 어떤 똑같은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서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방법과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디바이스를 상당히 이 시범 사업에 많은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 나눠드리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측정 정보를 지금 받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활동량계와 혈압계, 혈당계, 그리고 체성분계의 어떤 몸무게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있었고 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말벗이나 음원 서비스 어떤 이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대상자 지원 디바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되는 디바이스와 저희가 만드는 앱을 통해서 만성질환의 건강 행태를 스크리닝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6개월 동안에 이런 부분들 각각에 맞는 미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8가지의 어떤 미션의 전략 중에 그런 부분들을 노인들이 직접 체크하고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측정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넘어오고 그런 것들이 담당 보건 간호사들한테 아침에 출근하면 웹화면에 떠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한테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어떤 실천을 유도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결과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11,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연도에 확인했을 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90.6점으로 상당히 높고 이해도나 관심도, 지속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도 80점대 후반대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저희 결과를 가지고 외부 연구진들이 분석을 했을 때 최종 평가를 통한 9,566명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건강 실천 개선율에 대한 부분들이 걷기 실천율이나 중강도, 근력 개선율이나 영양 개선율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건강 수치에 대한 부분들도 BMI나 혈압, 혈당에 대한 부분을 체크했을 때 혈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런 당뇨 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약하고 중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음식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도출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의 어떤 허약 점수에 노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목표는 전반적인 앞서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에 있어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악력 점수나 평형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노인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연구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지표를 넣었을 때 악령의 점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평형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걷기와 인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미션을 내면서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사후에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효과에 대한 군분리에 따른 각각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지표들이 일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에서 군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고 나서 취약계층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예상대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고 기존의 방문 건강 대상자 중에 대상자를 선출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문 대상자들이 원체 취약계층이다 보니 이런 디지털 리터러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면서 실제 기존 등록자 외에 등록자 중에 10% 미만으로 사업을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보급률이 생각보다 낮았고 갖고 계신 스마트폰들도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저가의 스마트폰이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블루투스의 어떤 저전력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고급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연동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분,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집에 와이파이가 없은 경우는 한 달에 쓰는 카카오톡 외에 데이터를 다른 데 쓰게 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이제 시범 사업하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올해까지 시범을 종료를 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들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통한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고 효과는 있다라는 게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디스플레이형 스피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디스플레이형 스피커를 통해서
앱을 여기 담고 모든 디바이스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복지 서비스에서 말버스 서비스 외에 그 노인들의 위험 감지 이런 기능들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끝나고 이제 정규 사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데요. 기존의 방문 사업의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한 도구로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방문 사업의 어떤 건강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 서비스와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키노트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처럼 보건의료 쪽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복지 서비스의 이런 AI 스피커나 어떤 이런 디지털 기술을 해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이 민간 시장이나 통신사에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복지 연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PHIS 연계를 통해 PHIS는 다시 행복 이음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랑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향후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의료기관의 일상생활 데이터와 연결해서 PGHD 어떤 데이터들을 의료기관에 저희가 갖고 있는 노인들의 상태에 대한 일상생활의 어떤 건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실 분이라서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님이십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또 전문의이시기도 하고 또 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2013년에 15년까지 세계과학기자연맹 회장도 하시고 현재 조선일보 내에서 논술위원도 같이 겸하고 계십니다. 김철중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일본의 특파원 생활을 1년 했는데요. 전문 기자 해외 특파원은 제가 처음이고요. 저는 주제를 초고령 사회를 주제 삼아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를 갖고 특파원한 것도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였으니까요. 이런 저같이 고령 기자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요즘 이제 미래 경험 모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완전히 미래 경험 모델,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본 초고령 사회를 기반으로 한국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사진이 많아서 좀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버스를 타면 저렇게 손잡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30%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죠. 제가 있을 때 29%였고요. 지금 30%입니다. 65세 이상이요. 그래서 버스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고요. 다 타고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고요. 버스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막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딱 정차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또 그걸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서울에 가서 버스를 정차하면 내리려고 했더니 버스가 떠나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굉장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요. 일본은 의자 왕국인데요. 곳곳에 의자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의자가 있고요. 택시를 타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잡고 끙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NHK의 굉장히 유명한 체조 프로그램인데요. 항상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령자 휠체어를 탄 또는 고령자도 같이 운동을 해라. 그래서 항상 가운데 저 체조 프로그램에 항상 가운데는 앉아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 재활병원에 가면은 왼손으로 여는 화장실, 오른손으로 여는 화장실, 서브 아큐트 병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편마비 환자들을 위한 거죠. 예.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디 문화센터, 노인센터 다 이제 근육 키우기입니다. 그래서 뭐 근육 저금, 근육 장고 뭐 이런 아주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서 근육을 키우는데 사회 전체가 굉장히 아주 캠페인처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이 근감소증 테스트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 종아리를 잡아서 헐렁하다 그러면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 반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스쿼트 게임기도 있어요. 앉아 일어나면서 자기 실력에 맞게 해놓고 아이템 하나씩 지어가는 거죠. 자동차가 다양하게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자동차들이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우리 어르신 한번 태우려면 타는데 5분, 내리는데 5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뭐 휠체어도 다 싣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수소차가 전기차가 아니라 미래는 일본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요. 이거 이제 프레일웰입니다. 프레일. 일본은 뜬금없이 외국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프레일만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프레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마다 이게 웬만한 종합병원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울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마다 이런 케어 카페 여기서 무슨 혈당도 재고 뭔가 건강 상담도 이루어지고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돌봄 기지 형태로 해서 케어 카페가 동네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인구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일본은 30%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16%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16% 있는 게 딱 1999년입니다. 딱 99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 일본이 우리랑 지금 현재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2037년에 같아진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40년에 걸쳐서 온 변화를 우리는 20년 안에, 17년 안에 그걸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거의 똑같은데요. 짙은 파란색이 7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75세 이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사의 핵심은 75세 이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다 온다는 거예요. 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10개 도시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령자들이 갈 곳이 지방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도시로 온다는 거고요. 다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쪽이 아프면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볼 사람.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로 온다, 75세가 많아진다, 돌볼 사람이 없다. 이 세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의료복지 체제를 계속 바꿔온 거죠. 자,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늙어가는 걸 본 겁니다. 이게 한국이랑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남자를 보면은요, 남자 90세가 됐을 때, 맨 끝이 오른쪽 90세가 됐을 때 10명 중에 한 분은 저렇게 정정합니다. 저런 분들이 막 히말라야 트레킹 가고 그래서 다들 그런 줄 알지만 실제로는 70%는 이미 70대 중반에 노쇠해지는 거예요. 노쇠해지고 90대 되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은 60대 중반부터 노쇠해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젊어지죠. 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계속 체력을 그러니까 새로운 80대가 그 지난 80세보다 체력이 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매년. 예?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약간 시프트 될 거다. 즉 노쇠가 오는 시기가 현재는 70대 초반에서 75세인데 되게 이제 70대 후반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은 90세 맨 오른쪽 90세가 되면은 남자 1% 10%처럼 아주 정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성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근데 대신에 천천히 했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돼도 누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닙니다.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도쿄에 가면은 도쿄 동네 가면 다 할머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조기에 노쇠해지는 경우가 남자보다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분포대로 어딘가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이 분포대로. 그래서 뭐 80세는 어디가 요양원에 가 있고, 90세는 요양원에 가 있고, 뭐 80세는 70세 나빠지기 시작한 75세는 종합병원에 가 있는 거죠. 예, 어키트에 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100세 이상의 인구인데요. 지금 이게 작년 데이터니까요. 7만 1,238명이 100세를 넘었는데 이 남녀를 보면은 남자들은 100세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맥시멈이 100세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이 분포들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 이 분포들을. 그리고 이게 좀 오른쪽으로 시프팅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노쇠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급성기 병원에 가죠. 그래서 그 곳곳에 이제 노인 전문 병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쿄의 제일 유명한 최초의 노인 전문 병원이죠. 근데 뭐 이 전체적인 분포는 종합병원이지만 베드 수가 550베드인데 거기에 40%가 1인실입니다. 즉 감염 관리 때문에 되게 1인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1인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의료진의 구성 자체가 그 고령자 진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그다음에 뭐 치과 그리고 뭐 신경과도 많고요. 그리고 되게 이 전문의의 절반이 그 노인의학 세부 전문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고령자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렇게 시그널들이 아주 심플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로 크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기 환자 숫자도 이렇게 아주 잘 보이게 심플하게 있고 이 밑에 휠체어 액세스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병원에서 중요한 거는 오래 입원하는 겁니다. 75세 이하 환자는 일주일에 태어나는데 85세 이하 환자는 막 열흘 20일씩 입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입원 기간을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차지 플랜 팀이 병원에서 굉장히 큰 기능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입원하면은 바로 디스차지 플랜 팀이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뭐 열흘 후에 태어날 겁니다. 12일 후에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기능에 따라서 장애에 따라서 어디 갈 곳을 조사하고 나중에 돌볼 사람이 있으면 그 돌볼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 간다 그러면 집을 가봅니다. 이 장애를 살 수 있는지. 그럼 장애를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집을 고쳐주죠. 고쳐주고 그래서 24시간 그래서 이 집 고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폴리파마시가 굉장히 또 큰 이슈죠. 그래서 뭐 잠 안 오고 변비 있고 어지럽고 식욕 없는데 거기다가 뭐 다른 당뇨병약 해가지고 약을 엄청나게 먹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80대에는 벌써 6개 이상 성분이 다른 약을 먹는 분이 약 40%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10개 이상 먹는 분도 약 15%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폴리파마시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6개 성분이 다른 6개 이상의 약을 먹는 환자들을 다 내려서 그 의사랑 뭐 전문가들이랑 그 디스커션에서 이 약을 빼자 해서 약을 20% 줄여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게 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점점 90세 환자가 낙상으로 왔는데 뭐 스텐트 3개 있고 뇌졸중 약 먹고 있고 뭐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응급실이 거의 중환자실화 될 수 된다는 거죠. 그 섹터들은 굉장히 그 중환자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응급의학과 선생님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다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병원으로 와주면 땡큐고 만약에 못 온다 그럴 때는 닥터 카드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종합병원들이 이제 닥터 카드를 운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급성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재활병원 회복기로 서브아큐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일본 정부가 서브아큐트 병원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뭔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발생부터 온셋부터 약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기능을 회복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거기서 오는 환자들도 좋아지고 행복하고 의료비, 국가적인 의료비가 엄청나게 세이브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 누워 있으면은 병원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냐? 이 서브아큐트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8만 병상이 있습니다. 일본에 8만 병상. 아까 그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한국은 약 지금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약 3천 병상 있으니까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도 조만간에 최소한 약 3만 병상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니까요. 식사를 병실로 갖다 주지 않고 꼭 나와서 식사를 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 물리치료 숟가락을 줍니다. 별도 숟가락을 줘요. 이게 그 재활학과 선생님들 얘기로는 하루만 쉬어도 그냥 기껏 해놓은 그 기능이 다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쉬니까 기껏 올려놨던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숟가락을 주었더니 일본에서 토요일 날 열고 일요일 날 여는 의료기관이 다 늘어서 거의 다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게 하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세탁을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 요리를 하는지, 특히 요리를 하는지를 보고 그 기능을 이제 개선시켜서 퇴원시켜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5초 동안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지, 목욕탕 올라가는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그냥 100m 걸어가면은 퇴원입니다. 25초 내에 건너가면 퇴원이고요. 왜? 100m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요. 편의점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장애 같은 걸 다 맞춰서 퇴원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퇴원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병원이고요, 의료 서비스, 병원이죠. 그다음에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역 포괄 케어, 커뮤니티 케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 관리해주는 사람, 케어 매니저가 있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면허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이걸 재밌어하시는 의사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케어 매니저가 없는 거죠. 공식적인 케어 매니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케어 매니저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료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방문 진료죠. 방문 진료 한 해 1,200만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일본 영화 감독인데요. 그 방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하고 있고 의사는 일주일에 2번, 한 번 호출하면 3번. 가는 거죠. 그래서 방문 진료를 누가 하느냐? 동네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동네 의원의 22.4%가 방문 진료를 합니다. 나는 한 집 가고, 나는 10집 가고, 나는 12집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개 평균 6집을 합니다. 한 의사가. 그래서 뭐 수요일만 쭉 한다든지, 목요일만 쭉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죠. 이걸 엄청나게 수가를 좋게 해줬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은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비용이. 근데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다 해봤자 166만 원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문 시스템. 그리고 환자는 또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중심의 현대의학이 이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따뜻한 감성 중심의 의료로 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거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문 진료가 워낙 많다니까 방문 진료만 하는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1조, 운전기사, 이렇게 보조원, 의사, 3일 1조가 하루에 10집씩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오피스는 없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예 그거를 하는 그 큰 기관, 의료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는 의사가 100명이 있고 전속이 60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3,500명을 관리합니다. 아산병원보다 더 큰 거예요. 병실 하나 없고 응급실 하나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빨간 게 이제 방문진을 하는 의원이고요. 초록이 이제 방문진을 받는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이게 도쿄 시내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15년 후에는 동대문 지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방문이 됐으니까 방문 치과도 있고요. 그래서 치의생사 가서 방문 치간 칫솔로 쫙 해주고, 방문 치과 같은 경우는 치의생사랑 치과 의사랑 둘이서 2인 1조로 돌아다녀서 다 합니다.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막 드릴로 깎고 막 다 하고요. 심지어 내시경도 갖고 다니면서 이 안에 삼킴 기능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삼키는 정도가 그레이드 3면 그 그레이드 3에 맞는 물을 처방하면 그 물을 헬퍼들이 그 다음날 박스채 그 점도에 맞는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도 다 파링고스코프를 다 들고 다니죠.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길래 제가 당신들 천사라고 해서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이게 이 들려 있는 것들이 다 장비들이에요. 내시경, 뭐 치과 석션, 뭐 드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장문인조가 점점 진화해서 여기는 심장내과입니다. 카디올로지. 그래서 신부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내 집에다가 디지털 헬스케어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이런 거 다 해서 만약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 그러면 심장내과 의사가 가서 방문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코 다 볼 수 있습니다. 에코도 다 볼 수 있고 뭐 노트북에 연결해서 다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약을 처방하거나 용량을 바꾸거나 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랑 전문의 방문 진료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의료가 이제 탄생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의료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중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큰 대학병원과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방문질 이 신부전 환자 지금 방문진을 받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입원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재입원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방문이 되서니까 뭐 방문내과, 순환기내과, 방문재활, 방문신경과, 방문정형외과, 방문피부과, 방문정신과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직 한국에 없는 게 이 중간 시설입니다. 중간 시설,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중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네마다 두고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간호사만 있으면 됩니다. 의사가 아니 되고요. 여기서 물리치료하고 씻기고 이게 목욕하는 게 장애가 있으면 목욕하는 게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비를 갖고 씻기고 물리치료하고 치매 개선 활동을 합니다. 이 동네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 이런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 약 5,000개 있습니다. 5,000개.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씻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2번 이렇게 오시게 해가지고 이제 씻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노인 보건 시설은 낮에만 의사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저비용 고효율이죠. 이렇게 집에 있기는 불안하고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과한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 중간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노인 보건 시설은 낮에 의사만 있으면 돼요. 낮에 의사만. 거의 뭐 입원 병실처럼 병원처럼 운영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제가 치과 얘기를 있는데 여기 일본 현황을 얘기하면 일본에 이제 그 1988년도에 그 80세에 20개 치아를 갖자라는 캠페인을 해가지고요. 이게 아주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0세 일본 80세의 56%가 20개 이상의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놀라운 거라고 치과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고령사에서는 이게 치과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본은 구강 저하증, 그러니까 하이퍼펑션, 오랄 하이퍼펑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것을 7가지를 검사해서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말하는 속도, 씹는 힘, 아구를 물리는 힘, 그다음에 이 혀의 이 수균도 이런 걸 다 측정해서 이걸 건강보험으로 다 해줍니다. 건강보험에서 3개가 있으면 3개 이상이면 오랄 하이퍼펑션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 앞도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혀를 눌러서 입천장에서 혈압을 잴 수 있고요. 말하는 것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 파, 타. 지금 치과 선생님이 이거를 아주 오랄 하이퍼펑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전역에 확산시킨 거죠. 카카카카를 측정하는 겁니다. 6초에 10번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해봤는데 겨우 넘었어요. 이거 좀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수빈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제 초고령사의 일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의료의 목표가 완치해서 어떤 혼자 살아갈 수 있게만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면은 감사한이고 돌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완전 애국자죠. 그다음에 질병과 동행하는 체제고요. 의료 복지가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 중심이 병원에서 이제 그 고령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되고, 커뮤니티 케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의외로 이 초고령사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은 이제 암, 심장, 뇌졸중 주요 중증 질환에 집중하게 되고요. 급성기 병원의 병상 수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제 병상을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퇴원 플랜이 굉장히 관건이고 퇴원 엑시트를 할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짜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성계 병상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빠질 수 있게 재활적으로 빨리 빠질 수 있게 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응급실이 점점 전문화되고 감염이 취약되기 때문에 1인실이 늘 것이다. 폴리파마시 전담 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쉽지 않습니다. 폴리파마시 연구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컴프레hen시브 게리아트릭 어세스먼트는 아주 루틴입니다. 그냥 이 65세 들어오면 다 루틴으로 하고요. 그거 다 보험으로 수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지기능 검사도 루틴으로 하고요. 프레일 체크도 일상화돼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내과 이런 연관 구강내과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 있는 입원 기간을 줄이고 재활과 회복의 의료가 강화되고 낙상 예방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형의학 외과 정형외과 아니라 정형의학이 활성화되고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테 굉장히 필요한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초고령사의 3대 목표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 3가지 목표를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에이징 끝까지
끝까지 돌봄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인생 후반 끝까지 최대한.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파티시페이션, 계속 어울리게, 고립되지 않고 고령자들이 계속 어울리게. 그게 사이버상이건 웹상이건 오프라인이건 어울리게 계속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삶을 마무리 짓는 거죠.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 보건, 의료, 복지 시스템을 계속 짜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해서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왜 2005년이냐? 그게 21%, 22%대입니다. 즉 그때 되면 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야 이거 심각한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21% 되는 앞으로 약 5년 후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의 초고령에 대해서 벌써 4년 전에 그 연수 특파원으로 가셔가지고 미리 다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상호 교수님이시고요. 치과의사시면서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십니다. 하버드와 동경 게이어의과대학 방문 연구원을 하셨고 현재 대한치의학회 이사 및 치과계 여러 학술단체 임원을 맡고 계십니다. 전상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한강엽 회장님과 대한치의학회의 좌장을 맡고 계시는 김철환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구강관리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바꾸서 강의 주제를 바꾸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주제가 치과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름 전에 되게 의미 있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거기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오늘 발표에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 후원으로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이라고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제1차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 이런 주제로 많은 분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현재는 20% 조금 안 되는 고령 사회이지만 조만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인구의 40% 정도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모두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은 건강 수명 자체는 크게 늘고 있지 않지만 그거 대비 기대 수명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이 유병 기간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통계 자료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일 텐데요. 노인 구강 건강의 중요한 점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구강 질환과 전신 질환의 양방향 연관성을 이미 잘 밝혀져 있죠. 그리고 구강 건강의 악화와 쇠약이 기대 수명 및 건강 수명에 대한 보고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좀 전에 그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일본의 그 80세 때 20개의 치아를 보존하자 2080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결과가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거 치과대학 다닐 때 이 내용을 좀 들었었는데 왜
성인의 32개의 치아가 아니라 그중에 20개의 치아만 세이브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을까? 그때 당시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답을 주셨던 선생님의 말씀은 사람은 치아를 한 번 갑니다. 상어처럼 평생 동안 치아를 갈지 않고 치아를 유치에서 영구치로 한 번 가는데 유치 기열에 가지는 치아 숫자가 20개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도 유치 기간에 가지는 유치열의 20개 정도 치아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씹고 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2080 80세 때 20개의 치아를 갖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2010년도에 일본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12만 6천 명 정도 서베이한 논문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노인 계층을 65세에서 69세, 75세에서 79세, 그다음에 이제 85세 이렇게 연령층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좀 젊은 노인 계층에서는 20개 이상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는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유병률의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그 구강 노쇠라는 오랄 프리오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랄 프리오리티가 사망 위험과의 관계가 높다는 것입니다. 구강 노쇠,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면 구강이 노쇠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씹는 능력이 떨어지고 발음할 때에 발음이 잘 안 되고 혀가 단단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음식을 씹기가 힘들고 삼키기도 힘든 거죠. 이런 노화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구강 노쇠, 이런 대표적인 6개의 지표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구강 노쇠라고 하고, 이런 구강 노쇠가 있을 때 신체 노쇠가 2.4배, 근육 감소증이 2.2배, 장애가 2.2배, 사망 위험률이 2.3배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6개 중에 3개 이상이 있었을 때 사망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란셋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러한 노년기의 구강 노쇠와 어떤 요소들이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지 시스테마틱 리뷰로 본 논문인데요. 1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강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데 이제 관련된 지표 4가지, 오랄 디스바이오시스나 오랄 바이오스, 치아의 잔존 치아수, 그다음에 치주염이 있는지 없는지 등과 또 씹는 능력, 삼키는 능력, 그다음에 타액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구강 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2개 지표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얼만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퍼센테이지로 비춰 보았을 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 29% 정도가 잔존 치아수입니다. 그만큼 잔존 치아수가 중요하고, 또 보면은 11%의 그 씹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강 노쇠 그리고 전신 건강에서 치아의 잔존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 건강 주요 지표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의 정인혜 교수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 자료 출처는 국민건강 영양조서입니다. 그
분석 대상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노인을 5세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그러니까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현존 자연 치아 수는 20개가 좀 안 됩니다. 17.1개고 그걸로 연령부로 나눠서 보면은 좀 젊은 노인의 경우는 20개가 넘고 상대적으로 80세 이상에서는 단지 10% 정도만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 보유율을 보면은 그 65세 이상 인구에서 한 53% 정도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노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에서 69세까지는 73%, 반면에 80세 이상에서는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씻기 능력도 이제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주죠. 그리고 구강 검진 수진율을 보면은 구강 검진을 받기 위해선 치과에 방문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도 다 같은 노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65세에서 69세 좀 젊은 노인층에게는 보유율이 이미 70%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구강 검진을 위한 치과 방문율을 꾸준히 증가시켜서 계속 오실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 기간이 잔존 수명과 비례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면에 80세 이상의 나이 가장 고령층에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아의 보유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구강 검진 자체를 몇 번 못 받기 때문에 치과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집단을 위한 다른 구강 관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구강 건강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구강 질환 위주로 저희 치과 의사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해왔다면 구강 건강으로 컨셉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의 구강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환자들은 방문을 할 수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실제 요양기관에 있거나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 노인층을 위해서 특별한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맡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를 듣고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보건노래연구원 보건노래연구본부장으로 계시는 최지은 본부장이십니다. 간호학 박사를 가지고 계시고 한국보건노래원에서 여러 가지 팀장과 본부장을 담당하셨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보건복지부 위원과 각종 학회의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최지연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최지은이고요. 원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좀 경과한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의료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많이 나왔던 것처럼 노쇠 전 단계하고 노쇠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을 A, B, C 단계로 좀 구분을 해 본다면은 A 단계에서 목적은
이제 건강 상태를 최대한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미 이제 노쇠 단계가 들어갔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 완치를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고, C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 단계에서는 헬스 에이징을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 그다음 B 단계에서는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그다음 C 단계에서는 이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연구,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카테고리에 맞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에 수행해 왔던 그런 그 연구 과제들이 있고요.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복합 이한 노인을 위한 통합 의료 모형 구축 연구라든가 폐경기 호르몬 요법 성과 연구나 지금 22년부터는 노인 건강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종료된 보고서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어서 참고 부탁드리고, 방법론을 보시면 하나의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하는 문헌 검토, 그간의 정책 검토, 그다음에 2차 자료원이나 이런 거를 사용한 성과 분석 연구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또 그 의료진이나 어떤 그런 대상자가 되는 그 분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설문 조사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연구는 단순히 그간의 문헌이나 데이터로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연구에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이 연령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시면, 만성 C형 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자료원을 활용할 때 치료 수능도나 70세 이상 분 이렇게 연령군으로 나눠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리빙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층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좀 하위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으로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쉐어드 디시전과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서 복막 투석이 좋을지 혈액 투석이 좋을지 그런 연구들, 그다음에 얼마나 조금 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노인 암 환자한테 있어서 수술하는 것과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비교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도 예후에 관련된 그런 조금 다른 최근에 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생활 습관 관련된 이제 지침과 관련된 연구에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게 이제 건강관리 중재 방안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끝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연구든지 간에 수능도를 증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임상 진료 지침도 한 번 개발이 된 다음에 그게 실제 임상 프랙티스를 바꾸는 데는 평균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카가 지금 생긴 지 13년째인데 17년이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건강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는데, 이제 문해력이 단순히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떠나서 아까 이윤수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걸 적용해 봤더니 데이터가 없다, 핸드폰이 사약이 났다, 이런 모든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를 위한 액티비티를 실제 하는 데 있어서 장벽들을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계에서 이제 수필을 쓰시는 수석회에 그 문집에 전 의학회장님 장성구 회장님이 나란 말씀이 세대 간 다르다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연구하는 필드에서는 MZ 세대가 몰려오고 있고, 노인 인구 연령은 100세까지 바라보시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큰데 서로 간에 조금 이해하는, 그래서 건강 문해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 질적 연구라던가 클러스터된 그런 랜더미제이션을 통한 연구라던가 조금 방법론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네카는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학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특히 저희 이제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건강증진개발원하고 좀 같이 이제 한 건물에 지내게 됐는데, 물리적 거리가 좁혀진 것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 그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관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1번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가능한 한 끝까지 오래 유지하다가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과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잘 활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이제 CPG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가이드라인처럼 대한의학회하고 임상 전문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욱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 저희 연구원의 네카의 C가 콜래보레이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이 뭐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의학회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제 양질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레이드 방법론이나 계속 변화하고 있는 최신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노인 치료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 방향과 과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후 체계적 운영고사를 최근에 조금 방법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제 선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노인 치료 의사결정은 의료 소비의 제한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모든 걸 다 해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약간 누수가 됐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제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집단으로서의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정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완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안한 그 삶을 잘 마감하는 과정을 원하는 것인지 또 이제 그 건강생활 습관에 관련된 지침을 할 때도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더 우리 사회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이렇게 구분되는데 노인은 그냥 너무 그냥 한 묶음으로 노인 집단을 하고 구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쁜 꽃이 되는 것처럼 좀 그 노인이라는 인구 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주제가 약간씩 좀 다른 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목 그대로 어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뭐 대응 전략 아니면 이제 연구나 실행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예 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중 네 분을 모셨는데요. 대부분 다 관련된 주제, 특히 노인의학 이런 분야에 이제 관여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진행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또 약간 발표가 늦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끝나는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 주어진 시간대로 첫째 발표자 네 분 선생님들께 한 5분 정도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임재영 교수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인의료센터이신데 아마가 아니라 그 재활의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노인 의료를 좀 뭐 그 많이 좀 진행을 하시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재영 교수님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더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선 연자님들께서 많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이제 그 토론문을 좀 준비했는데 뭐 내용이 좀 길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요약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키워드로 나온 것이 이제 건강 노화인데요. 건강 노화 10년을 이제 2030년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앞선 여러 우리나라의 그 인구 변화를 예측해 볼 때 30년뿐만 아니라 40년
50년 이렇게 볼 때 더 지금 큰 위기를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사실 노인 의료라고 하지만 의료 전체가 다 포함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선진국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또 그동안의 경험들이 축적됐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고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 또 커뮤니티 케어를 하면서 이런 의료 또는 보건뿐만 아니라 이제 복지 영역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이제 강조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좀 강조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의료에 있어서 오늘도 계속 나왔지만은 각각의 우리들의 노력과 또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 의료 또는 이제 최고 수준의 의료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의료인들 또 다른 사회 영역에서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고비용에 또는 우리가 좀 접근성은 좋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필요한 치료들은 받는데 제대로 사실은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의학 영역에서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대부분 이미 제리아트릭션이라고 해서 노인의학 전문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세부 전문의를 하려고 이제 시도 단계 정도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다학제 관리를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 진료 현장에서 다학제 관리가 실제 임상 적용되는 거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 정도일 뿐이지 대체적으로는 그냥 말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내과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 그 전향적 임상 연구들을 한 6년 전부터 해서 연구에 대한 결과도 내고 그랬지만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서 그런 다학제에 관련된 노력을 했을 때 계속 이제 실제로 임상 의사 또는 우리 그 진료팀에서 받는 리스판스 피드백은 이제 이 보험 급여에서 삭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든 병원에서 겪다 보니까 실제 다학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다학제에 대한 어떤 개념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전문 의사도 필요하지만은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아주 고유의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보면 다학제 코디네이터 또는 이제 이 전문 또는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어떤 케이스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양성하는 어떤 트레이닝하는 제도라든지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에 대한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의 질 관리라든지 평가 또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 또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각각의 사실은 그 요소들 보면은 이미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들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아쉽고 현재도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아서 통합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이러한 그 자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공유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뭐 요약을 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다면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나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지금 했던 것들이 이제 아직 우리 의료 사회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현장에서는 좀 아직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아마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원장원 교수님이신데요. 원장원 선생님은 이제 가정의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진료센터 이름이 어르신 진료센터네요. 어쨌든 노인 어르신 진료센터를 이제 맡고 계시고 어쨌든 가정의학을 하셨으면서 어쨌든 노인의학 요거를 많이 연구하시고 또 실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선생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고는 지금 한 2가지 정도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인의 노쇠 통합 관리 시범 사업하고 비용 효과 분석. 이제 김인선 박사님 저 뒤에 계신데 같이 하는데
상당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연구비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연구에 저는 좋은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초고령 사회 오늘 말씀 나누는데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초고령 노인이 증가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오늘 계속 얘기 나왔지만 80세, 85세 이상의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능이라는 겁니다. 삶의 질. 물론 질병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꾸 여기저기 뭔가 장애가 생기고 혼자 자기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사람들의 과제고 그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그 건강노화 10년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강노화 10년이 뭐냐면 우리가 무병장수 10년이 아닙니다. 질병이 되게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보다 이제 질병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중요하다. 우리가 질병의학이 우리가 600년 동안 계속 의사들이 가장 질병 치료만 몰두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노인들 기능을 평가하고 기능을 좋게 해주는 노세 관리도 그게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아주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평가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 문제는 뭐냐면 오늘 계속 사실은 저도 기승전결 인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노인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초고령 노인, 8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상, 5가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흔하잖아요. 그러면 치료 방법이 한 질환당 6개, 7개가 된다면 20개, 30가지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에비던스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그랬을 때 그걸 다 치료했다간 환자가 따라할 수도 없고 위험도 생기죠. 그럼 뭔가 우선순위를 주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AI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AI도 어떤 인간적인 기능을 평가하면서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결국 노인을 잘 보는 노인학 전문의 혹은 노인학 전문가가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환자가 원하는 선호도가 뭔지를 보고 자신의 노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우선순위 선생님 다 치료할 수는 없는데 이거부터 치료하고 좀 보고 나서 다음에 치료하고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기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역시 노인학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80세 이상 노인의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죠. 되게 임상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70세, 기껏해야 75세까지밖에 없는데 전혀 데이터가 에비던스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스타틴을 줄 거냐 말 거냐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똑같습니다. 환자를 잘 아는 노인학 전문가가 환자 상담 대화를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게 뭐고 이득은 뭐고 부작용은 뭔지를 잘 판단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저희가 일본 노인 제도, 의료 제도를 쫓아가고 있죠. 지금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커뮤니티 케어도 그렇고 다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쫓아가고 있고 근데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학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기승전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치과 문제 아까 전상훈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노인 특히 초고령 노인에서 치과 문제는 결국 이게 전신질환과 관련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템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치과에서 약을 못 쓰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치과 의사분들이 발치할 때 아스피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문제는 종이 한 장 들고 와요. 이 시대에 전산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우리 양방의학과 치과 의료가 통합되는 모델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문제와 함께 기타 몇 가지 에비던스 이런 말씀을 좀 노인의학 전문가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봉식 소장님인데요. 현재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장을 하셨는데
우봉지 선생님이 재활의학을 좀 전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 전공하셨고 또 아마 의협의 입장 혹은 의료정책연구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봉식입니다. 짧게 저의 경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한 1년 있었고요. 의원급 개원을 11년을 했고 요양병원을 9년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급성기로 이제 우리 재활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회복기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급성기 병원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이 넘게 대한민국 의료의 각종 체계들을 몸으로 겪고 거기에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정말 각 그 기관 종별로 그런 것들을 피부로 정말 절감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 제가 2003년부터서 일본을 계속 다니면서 일본이 어떻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오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는가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재활병원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회복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2018년도에 그 시범 사업이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본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1기 재활 의료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범을 해서 4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이제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첫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가 있는데 이 저출산에 매몰돼 가지고 고령사회는 걸터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현장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고령사회를 떠받쳐야 할 의료와 돌봄 시스템인데요. 그것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1차 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1차 의료가 초고령사회를 떠받칠 만한 어떠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 사회는 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장기 요양 시설이 대략 한 5천 한 6천 개가 정도 가까이 되는 시설에 그 침상수로는 한 20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군이 30병상 이상 침상 이상이고 2군이 10에서 30, 그다음에 3군이 9병상 이하인데 9병상 이하가 40%입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인권의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의료, 의원급 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방문진료 뭐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회복기 제도도 역시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먼저 의료 쪽에서는 이제 의료를 기존의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다가 이게 이제 지금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그 피라미드식 전달 체계에서 매트릭스식 전달 체계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노인성 질환들이나 그 신체 기능 상태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전개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아주 다양하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완전히 분절이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은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법을 손보고 일본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의료와 복지를 융합하는 의료복지 복합체 그런 그 제도적 법적 그 기반을 다 만들고 지금은 이제 의료와 복지가 거의 같은 기관이나 유사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고령사회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재정 위기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10.8에서 15.7%까지 오는 동안 10.8이 한 2010년도였고 15.7이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 GDP 대비 보건의료비가 5.9%에서 8.2%까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10.9%에서 15.7%까지 오는 기간이 1987년에서 1997년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은 똑같이 6.4%였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가.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것이죠.
초고령 사회가 되면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지금 준비도 매우 늦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책연구소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료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의 준비의 필요성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으로는 김창호 교수님이신데 연세대학교에서 노년내과 교수시고요. 내과를 전공하셨고 내과 하시면서 이제 노인의학을 그리고 감염내과 경력이 좀 있으신데 현재는 지금 노년내과 그래서 아마 제리아트릭스에 대해서 그 전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호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앞분 그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큰 그림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특히 오늘 이제 발표 주제를 보니까 각 분야에서 뭔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사실 제가 2009년 신종플루까지는 감염내과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노인의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이제 큰 급성기 병원에서 노인 중증 질환을 좀 많이 입원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적인 측면만 바라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입원 환자의 구강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 그래서 이렇게 흡인이 돼가지고 연화곤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강 위상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실제 접근성이 저희 병원 내에서도 치과 병원이 있지만 실제 가지 않은 이상 오셔서 이제 치료보는 경우가 이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치과 학회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예방치과라든지 구강내과 교수님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그분들도 되게 의향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그분들이 태어나게 되면 사실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요양시설 뭐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가정 방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연자분의 그런 이제 건강 관리 어떤 시스템이 어떤 질환자와의 어떤 연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다약제 복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심과 특히 이제 그 의사들과의 어떤 연계성이 물론 여러 가지 또 그거는 규제와 이제 또 의사협회 어떤 또 입장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정부가 풀어서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집에서의 건강 관리만이 아니라 질환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건강까지도 같이 이제 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또 이제 김철중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랜지션 케어가 저희가 결국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 퇴원을 원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집으로 못 갈 바에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어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 갖고 사실 큰 병원에 있는 게 훨씬 자기 보기에도 또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이제 트랜지셔널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이제 그런 주치의로서의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또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뭐 내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기존의 어떤 전문인들을 보수 교육을 통해서 왜냐면 그분들은 학생 때 노인의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낯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추가적인 에디에이드 서티피케이션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고 이게 결국에는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전공의를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근데 지금은 교육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노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한국보건의료원에 제가 또 감히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년 전에 내과학회에서 낙상 진료 지침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개원과에서 그런 분들의 어떤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게 내과학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원장환 교수님 통해 가지고 가정의학 또 기타 여러 학회 모임을 했는데 이게 특정 학회의 어떤 주도를 해서 지금 노인 일반의 어떤 진료 지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 질환의 노인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특유 질환의 어떤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진료 지침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과 같은 어떤 공신성 있는 그런 이제 정보기관에서 해주시면 그 관련된 이제 학회에서 뭔가 또 따라가면서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이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 학회들 관련 전문가끼리의 협력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 토론자께서 발표자들에게 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네 분 발표자님들 중에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좀.
없으신가요? 플로어에서 질문이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네, 이영선 교수님 말씀하시죠. 삭감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접근을 이제 사실 네카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보험화되고 수가화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전 세계 처음으로 FDA, 미국 FDA에서 그 병리, 디지털 병리하는 거가 처음으로 솔루션 자체가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학제적인 여러 요소들이 이제 노쇠를 예방하는 요소가 있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기여하는 어떤 기여율이 있는 이런 거를 일종의 그 알고리즘화하고 그 알고리즘화한 게 실제로 노쇠 예방에 도움되는 거가 일본 사례로 충분히 증명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만들면 그거를 심평원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수가화하면은 지금 다학제 진료했더니 삭감되더라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일본에 나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국내에 커뮤니티에서 실증을 해서 네카에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리얼월드 에비던스화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학습하는 의료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냥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자체가 4, 5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맨날 심평의학만 이렇게 이제 한탄만 하는데 그 심평의학의 한탄 부분을 저는 네카가 에비던스를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면 상당한 부분의 어떤 실질적인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플로어에서 누구? 네, 원장님 말씀. 뭐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은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전상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치아 관리가 안 되면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아는데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치아 관리를 나빠지지 않게 할까 이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대개 선생님들은 나빠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이제 고령화가 오고 있고 지금 우리 뭐 연금 개혁도 심각하고 보험 재정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두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이 지금 그래도 건강한 노인일 때 쇠약한 노인으로 가고 질병을 가는 거를 좀 더 늦추도록 우리가 조금 저도 이제 어르신인데 여기 우리 회장님도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한 건강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자. 그래서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그냥 제가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골고루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건강 지침서를 이제 전체가 힘을 합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걸 지켰을 때 실질적으로 정부가 봤었을 때 보건의료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에비던스를 우리 건강증진개발원하고 우리 또 네카하고 같이 해서 그 에비던스를 보여주게 되면은 앞으로 뭐 가정의학 쪽에서 정말로 패밀리 메디신에 거기에 맞게 그런 걸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관리를 받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병이 간 다음에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저는 제 노년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기 위한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암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잘못하면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돼요. 당신은 나이 들었으니까 이런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과잉 진료 파트가 있고 당신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일찍 포기시키는 두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그건 하나의 그냥 안내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힘을 합해서 만들어서 우리 지금 실제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연구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을 좀 받아서 그렇게 좀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이 부분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또 소속 기관으로 인해서 갈등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지혜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카 역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튜브에 이제 몇 분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윤수 선생님한테 고령자 대상에서 건강 정보 이해력, 헬스 리터러시겠죠? 요거를 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발원이나 네카에서 이런 건강 정보 이해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요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한번 좀 잠깐. 네. 일단 건강 그러니까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HP 2030 그래서 건강유지 종합계획에 2030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돼서 일단 목표를 잡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고 목표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이제 이런 연구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좀 나오면 그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중간에 수정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 방법이 지금 5차가 나왔으니까 6차 때 조금 전략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은 김철중 아마 발표 과정에서 김철중 기자님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와 복지를 균형 있게 제공하려고 하고 일본에서도 그 예가 좀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적 방안 중에서 어떻게 이제 의료와 복지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지 특히 외국의 예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지 좀. 예, 그러니까 일본 아까 우봉식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은 그 의료복지 통합 시스템 뭐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그 중심은 의료입니다. 의료의 그 병원 또는 지역사회 병원에 이 복지가 계속 붙는 거죠.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축은 의료고 거기에 계속 복지가 붙어가 나가면서 하나의 큰 토탈 케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까 추가로 좀 한마디 더 하면 이영선 교수님 얘기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분절돼 있거든요. 굉장히 특히 이 고령자 케어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완전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면은 내과에 가면 약 주고 이제 하죠. 그다음에 골절되면 정형외과 가서 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종적 개념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 분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한 번 그 골절이 온 골다공증 환자를 마지막까지 운동 예방 운동까지 다 해서 퍼포먼스를 다 완수시키면 수가가 발생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많이 개발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마지막인데요. 고령자의 멘탈 헬스 분야의 최근 이슈와 개선 방안인데 이거는 아마 노인학을 하신 오늘 뭐 정신의학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는데 혹시 원장원 선생님 뭐 멘탈 헬스 이런 데에서 고령자 멘탈 헬스의 최근 이슈와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고령자들의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멘탈 헬스라고 하셨나요? 네. 네, 뭐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그 노인 우울증 문제는 상당히 아주 흔하고도 또 근데 상당히 잘 이렇게 캐치 못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우울증 관리는 정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1차 의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인의 경우는 한 60% 70%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초기에 1차 의료 주치의가 보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평소에 계속 보던 사람은 이 사람 이분이 뭔가 바뀌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빨리 진단하고 관리 잘하려면 역시 1차 의료 혹은 또 노인약 전문가 물론 정신과 선생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많은 환자를 다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런 거 중요하고 당연히 그 치매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치매는 지금 너무 또 그것도 전문의 약물 치료만 집중돼 있고
근데 이게 좀 더 우리가 그 어떤 통합적인 진료, 그러니까 운동과 영양 뭐 이런 정말 기능을 좋게 해주는 방향으로 좀 접근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좀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좀 이번 데이 세션 좀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좀 여러 가지 아주 좀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얘기도 기존에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노인 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기간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해서 특히 오늘 주최하신 네카 측에서도 일정 부분 연구나 또 실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션은 두 번째 세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